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31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어느새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국민TV 개국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법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면서 입지가 더욱 좁아진 곳이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입니다. 현 정부가 눈에 보이게 혹은 눈에 보이지 않게 탄압하면서 전교조는 법의 노조로 분류된 상황입니다. 행정적 차원을 넘어서 헌법적으로 다시 한번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전교조 김정은 위원장을 오늘 이슈 탐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로 예정됐던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의 결심 공판이 미뤄졌습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위한 검찰의 추가 기일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유우성 씨 사건 외에 또 다른 간첩 의혹 사건에서도 증거 조작의 정황이 나타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민변 장경욱 변호사를 초대해서 오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요일별 코너 특정의 진수에서는 야당 몫으로 추천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싼 자격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시사평론가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아니라 한국일보에서 골라왔군요. 예,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이 몸담고 있는 조선일보가 아니라 한국일보에서 골라왔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민관 합동회의가 열린 지 일주일이 좀 지났습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 이런 말을 되새기기라도 하는 듯 정부가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 일면에는 의원 입법 규제 총량제를 적용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끝장 토론 아닌 끝장 토론회가 있었던 날 의원 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반쪽짜리 규제 개혁이 되고 만다라고 지적했지요. 이것을 따른 것입니다. 일부 부처가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청부 입법을 추진하는 관행을 막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 그러니까 부처 의지와 상관없이 의원 입법으로 규제가 신설되더라도 각 부처가 책임지고 다른 규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규제 총량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법률안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고 싶을 때 예, 국회의원에게 좀 부탁을 해서 의원 입법을 했었는데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자체를 막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부가 의원 입법을 막을 길이 없죠.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국가 아닙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이요? 행정부에서 아무리 필요가 있더라도 입법부의 기능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의원 입법에 따른 그런 규제 양산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보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규제가 100이란 말이죠. 예. 이 100인데 의원이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101, 102, 103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부는 100 중에 하나, 2개, 3개 없애가지고 100을 딱 맞춰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이 조치 역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데요. 자, 그 당시 끝장 토론 아닌 끝장 토론이 있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입법 규제 발언을 하니까 초헌법적 발상이라면서 거세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을 들춰보니까 이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 있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늘어난 규제만큼 부처가 기존 규제를 없애야 할 경우 원래 폐지 계획이 없었던 정말 꼭 필요한 규제까지 철폐해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예, 이건 정부 관리의 말인데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대로 했다가는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점을 지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규제 내용이지 규제 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규제 수에 지금 천착해서 말이죠. 이른바 규제 개혁을 하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입니다. 예. 네, 한국일보 또 살펴보니까요. 증거조작 수사 이대로 끝나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예. 이게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이게 좀 수사가 위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8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 이른바 김 사장으로 불리던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과장 구속시켰죠? 예. 기소한다고 합니다. 재판정에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 김 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요원 김모 과장, 이 양김 씨는 문서 위조를 혹시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팀은 대공수사국 이모처장, 그러니까 김 사장 윗선 이모처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김 과장이 윗선의 개입을 지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김 과장과 함께 문서 위조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정원 권모 과장 얼마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검찰로서는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할 동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소환 조사를 했던 이모 처장, 그러니까 이제 권모 과장, 김모 과장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모 처장, 이 사람에 대한 기소조차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 김 과장 선에서 끝날 것 같다라는 것이 한국일보 시각입니다. 예. 특별히 그 자살 시도했던 권 과장 말씀이죠. 예. 최근에 이제 의식이 돌아왔는데 네. 최근 기억만 이렇게 되살릴 수 없는 예, 그런 손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네. 예. 어떻게 된 일인지는 또 의학적으로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예. 네, 날조된 증거 법원에 낸 수사 검사들 이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예, 수사검사들 역시 조사를 마친 다음 대검찰청 감찰본부로 사건을 넘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검 감찰본부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관련해서 처분 내렸던 것이죠. 예, 성추행 혐의로 그렇게 해서 공식적인 징계가 아닌 예. 감찰본부장 경고였던가요? 징계도 아니죠. 검찰총장 그 경고도 아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경고였습니다. 이거는 징계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밝힌 말이 있군요. 예, 국정원이 우리에게 제출한 유우성 씨 출입국 관련 문건 3건이 위조됐는데 위조된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두 검사는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니까 국정원 수사팀을 불러서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런 표현을 써야 가장 좀 실감날 것 같습니다. 야매로라도 이 문건을 구해오라 이렇게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럴 줄 알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수사합니까? 특검만이 답입니다. 예. 국민들이 우려했던 대로고요. 예. 사실 이런 사법기관, 네.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예. 이런 결과 내놓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향신문 3월 11일자 좀 지난 신문이긴 한데요. 자, 이 신문에 실린 사설을 토대로 검찰에게 더 이상 이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될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2월 14일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검찰의 태도는 줄곧 소극적이었다. 공소유지 주체로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렸다. 여론에 밀려서 진상조사팀을 구성했지만 본격 수사와는 거리를 두었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의 자살 시도로 파문이 확산된 뒤에야 수사체제로 전환했다. 그러고도 압수수색에 이르기까지 사흘이 걸렸다.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지 7시간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한 걸 보면 청와대와 국정원 눈치를 보며 최종 재가를 기다린 인상이 짙다. 검찰은 결국 실기했다. 시기를 놓쳤다.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가까이 흘렀는데 국정원이 두 손 놓고 있었겠는가. 검찰은 국정원에다가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간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검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예, 사설은 이렇습니다. 예. 경향신문 사설의 지적. 예. 예. 검찰, 법무부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거짓 증거 가져와서 이제 법정에 서 1심에서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말이죠. 예. 근데 2심에서도 지금 그대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적발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1심에서도 국정원한테 그렇게 당해가지고 망신당했는데 2심에서도 국정원이 가져온 증거를 그대로 갖다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말로는. 이건 무능함의 극치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은 국정원 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정밀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 이런 친구들이 검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무슨 검사복을 입고 설친단 말입니까?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절차적 문제일 뿐이다 라면서 국정원을 편들기까지 했던 검찰입니다. 위조가 사실로 드러났지요. 그 뒤에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오불관원입니다. 최근에 출입
이런 증거를 철회했죠. 이런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가관인 게요. 상황이 이런데 유우성 씨 변호인을 검찰이 수사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세계일보 일면을 보면 말이죠. 유우성 변호인이 북한과 무단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유우성 씨 변호인은 누구냐? 바로 장경욱 변호사입니다. 장경욱 변호사. 잠시 후에 인터뷰 하시죠? 예.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유우성 씨 간첩 의혹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우성 변호인이 북한과 무단 접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기사를 보면은 뭔가 유우성 씨 간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유우성 간첩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북한과 모종의 이런 혈탁,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확 받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검경이 장경욱 변호사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건은 유우성 사건과 완전히 무관한 겁니다. 작년 11월 장경욱 변호사가 독일에서 북한 사람들과 허락 없이 접촉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은데요? 네, 조선일보가 지난해 11월 25일 이석기 사건 변호인 북한 통전부 인사들과 독일에서 세미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이번 컨퍼런스는 종북 행사다. 이런 식으로 또 매도를 했었어요. 예. 장경욱 변호사는 이석기 의원 사건의 변호인 명부에 이름을 올린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그때 저희 뉴스바하고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장경욱 변호사가 참석한 국제 컨퍼런스에는요, 이 북한하고 남한만 모인 게 아니라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베트남의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외국인들과 제미, 제캐나다, 제독, 제러 등 세계적 범위에서 해외 동포들이 참여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면서 평화운동가였던 장경욱 변호사로서도 참석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건 사실입니까? 북한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면요, 이게 법에 저촉이 됩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르면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갔더니 북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전에 몰랐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접촉한 후에라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 자리에 북한 사람이 오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북한에서 조국통일위원회 박영철 부원장, 정기풍 교수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접촉한 바는 없다는 겁니다. 한 공간 안에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서로 무슨 밀담이 오갔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예. 남북 해외 동포와 다양한 외국인들이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라는 큰 의의 속에서도 공안 정국이 조성되고 있는 현재의 정세를 반영한 듯 남과 북의 인사들은 서로 거리를 두며 일체 접촉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한 공간 안에 있었을 뿐. 이거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이런 기사는 결국 이제 특검을 피하고 국정원을 살리기 위한 권력 차원의 방책으로서 장경욱 변호사 종북 이미지 더 씌우기 차원의 공작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늘 하던 수법이어서 그리 또 신선하지도 않고요. 예, 세계일보가 이제 제목을 유우성 변호인 북 무단 접촉 수사 이렇게 뽑았는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별개 사건이라는 예,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작년에 이석기 변호인이라고 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예.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시로 지목된 최모근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찰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경향신문 2면에 동정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징계를 받고 근신하고 있어야 그나마 나라다운 나라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은 승진했다고 합니다. 1계급씩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있던 김모 경정이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통해서 최모군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조회했었죠. 예. 당시 김모 경정의 요청으로 최모군의 정보를 조회했던 경감은 조회 후 약 일주일 만인 지난해 7월 1일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경감과 함께 최모군의 정보를 조회한 당시 순경이었던 30살
모 경장은 지난 11일에 진급했습니다. 이 경장은 2012년 10월에 경찰이 돼서 약 1년 5개월 만에 승진한 것인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이 완전 특진을 제외하고는 이런 식의 진급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회 요구에 응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분들은. 예. 예. 한 사람은 경위에서 경감으로, 네. 한 사람은 순경에서 경장으로 예. 승진을 했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 기자에게 이제 이 두 사람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신문 등에서 보도된 내용이 모두 맞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할 말이 없다. 이러면서 접촉을 피했다고 합니다. 예. 이 의경들 사이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속 승진이요. 예. 2경에서 1경으로 또 1경에서 3경으로. 예. 이분들은 이제 정식 경찰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누가 봐도 이건 빠른 그런 승진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이 사람들 승진시킨 걸 보면 예. 그들의 행동이 온당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선 경찰들은 수사 외적으로 정보 조회를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찰서의 한 중간 간부급 경찰관은 현실적으로 상급자가 이런 일을 지시하면은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가족들이 부탁해도 조회는 해주지 않는데 이들은 해줬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경찰관의 개인정보 열람은 범죄 수사 등에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정보 조회를 한 경찰관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을 일은 아니죠. 최동욱 찍어내기에 최종 지시자가 누구인지 그 몸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 혹시 김기춘 비서실장보다 그 윗선은 아닐지 하는 그런 의심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그 윗선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 김기춘 씨 아버지가 있는 건 아닐 테고요. 나라 사정이 이런데 법질서를 세우자고 얘기합니다. 예. 그분은 예. 법질서 잘 설 것 같습니다. 예. 지방선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죠? 예, 그렇습니다. 자, 세계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돈경선의 휘청이는 새누리당 이런 제목입니다.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기초선거 무공천이라는 대국민 약속 이걸 뒤집고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라면서 자위할 줄 알았던 새누리당인데 아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돌발 변수에 힘겨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도입한 상향식 공천제 이게 돈경선이라는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일보가 당 사무처 등의 경선 비용 충당 방안을 확인해 왔더니 중앙당은 경선을 치르지 않는 호남권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에서 총 29억 9천만 원의 기탁금을 예비 후보들로부터 경선 비용으로 각출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인당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1천만 원 정도의 기탁금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예. 선거에 돈이 많이 든다는 건 뭐 불문가진데요. 예. 직접 후보로 나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썼습니까? 전 그때 이제 대국민 펀드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돈이 들어간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총선에서 득표율이 거의 45%여서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기준 15%를 넘겼거든요. 예. 그래서 법에서 인정하는 쓴 돈만큼 돌려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몸빵만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새누리당 사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1천만 원이라고 했죠. 이 돈 경선 캠프 자금과는 별도로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생돈입니다. 예. 거액의 기탁금은 상향식 공천 이걸 하겠다라는 룰 때문인데요. 광역단체장 경선은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경선인단 30%, 여론조사 20%를 반영해서 후보를 선출하는데요. 이 가운데서 국민선거인단은 기초단체당 유권자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을 성별, 나이에 맞춰서 확보해야 합니다. 예.
뭐 말이 어려운데요. 1인당 확보 비용으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도 복수업체를 통해서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홍보, 경선관리, 장소 대여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은 광역단체장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은 이 부담해야 할 공식 경선 비용만 억대가 훌쩍 넘어서는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국민 경선인단을 꾸리는데 예. 그 돈도 이 경선에 나설 후보들이 내야 되고 예. 여론조사 비용도 후보들이 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이거는 환급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설령 15%의 득표율을 얻는다 하더라도요, 본선에서. 예, 이런 상황 야권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돈 선거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예, 얘기인데 여기는 뭐 새누리당처럼 상향식 공천제는 아닌데도요. 왜 이렇게 돈 선거를 우려하느냐?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 탓입니다. 그래서 기초의원 예비 후보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품 선거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 말로는 기초의원들이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는 별수를 다 써야 한다. 금품 타락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초선거 무공천. 네. 이거 우려 때문에 그런 발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기초선거 이러다가 야권이 전멸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점점 고조되고 있죠? 예, 혼란스럽다. 괴롭고 힘들다. 딱히 방법이 없다. 전패가 확실하다. 한겨레 3면에 소개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예비 후보들이나 시도당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과 다른 정당들은 공천을 하고 새정치연합만 기초선거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괴멸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혼란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경기도 수원시 8달구 자선거구 같은 경우 새누리당 후보는 3명으로 확정된 반면에 야당은 현역 새정치연합 기초의원 2명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이 나선 상태입니다. 김영욱 수원시 의원 말이 있습니다. 이미 무소속 후보들이 너도나도 파란색으로 예비 후보 펼침막을 내걸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야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너나 없이 파란색 펼침막과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태세인데요. 예. 자, 그런데 이 김영욱 의원 말로는 새누리 성향이 분명한 그런 일부 후보들조차 표를 얻으려고 파란색 펼침막과 선거운동원 복장도 준비한다. 거의 멘붕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새누리 성향의 후보들은 왜 이런 식으로 나올까? 물론 이제 새누리당 후보는 확정되니까 빨간색을 들고 나가봐야 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뭐 후보를 내지 않는 이런 새정치연합의 색깔인 파란색을 들고 나온다면은 뭐 표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아가서 새누리당이 야권표를 좀 분산시켜봐. 그러니까 너 파란색으로도 선거운동하고 다녀. 뭐 너 어차피 당선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출마해가지고 야권표 갉아먹어.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공작에 의해서 출마를 한다면 이거 막을 길이 또 없는 거죠. 예. 이 지금 그래서 새정치연합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초 선거, 이 무공천이 이 광역 단체장 여기는 이제 정당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같은 정당의 후보를 한꺼번에 찍는 이른바 줄투표가 그동안의 으뜸 전략이었습니다. 이번에 7개 투표를 해야 됩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말이죠. 아니 후보가 누군지 뭐 알고 찍는 분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처럼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이고 풀풀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조차도 후보에 대한 인지 없이 투표장 가서 찍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자, 그러니까 이번에 정당 공천이 만약에 없게 된다. 기초선거에서 새정치연합에서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 정당 공천 없는 후보들은 열세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자,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초선거를 공천하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란 주장은 과장된 느낌이 든다. 우리 안에 패배주의나 다름없다. 정치적 결단이 내려지면 담대하게 밀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쪽 후보에 대해 새정치연합 차원에서 지지나 지원을 밝힐 수 있다. 번호만 2번에서 다른 번호로 옮겨갈 뿐이기 때문에
문제는 필요 없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지역에서 본격적인 민생 정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천은 안 주되 지지하는 후보는 밝히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럴 바에 공천을 하는 게 낫죠. 공천하는 게 낫죠. 예.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패배주의라 다름없다. 예. 여기서 아니 안철수 공동대표를 말하는 건지. 예, 일부 신문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준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신뢰다. 더욱이 신뢰는 박 대통령의 상징이었다. 박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기초선거 공천 페이지를 번복하게 된 이유와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신뢰의 정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요. 대선 과정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페이지를 가장 중요한 정치 공약의 하나로 내걸고도 나 몰라라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사설도 같은 논지입니다. 1월 9일자이긴 한데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권을 배제하자는 정치권의 합의는 그 자체로 희귀한 사건이며 공존의 기반이 될 시대정신이자 국민정신이었다.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답게 이제라도 국회에다가 기초 정당 공천 배제를 입법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 반면에 동아일보는 다른 관점입니다. 어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페이지를 입법화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동아일보 사설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집안 문제부터 깔끔하게 수습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의 불리함을 각오하고 무공천을 택했다면 그 길로 매진하면 된다. 이제 와서 청와대를 상대로 새로운 정치적 전선을 만드는 것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은 너희만 지켜라. 이런 말로 들립니다. 예.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방연구원장 부인이 군수업체 주식을 보유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예, 방효복 한국국방연구원장의 부인이 군작전 시뮬레이션 개발업체에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건데요. 4,348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를 중앙일보 기자들이 뒤져서 12면에 실었는데요. 예. 자, 이 군 고위 관계자들이 군수업체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 이거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도 실려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기사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한정된 기간만 일하는 초유연 근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70% 달성이라는 양적 목표에 집착해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1면에 관련 기사가 있고요. 예. 정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이 도입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짧지만 상대적으로 고액을 받는 노인이 가입 기간은 길지만 연금액이 적은 노인보다도 기초연금을 더 많이 수령해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 오래 가입하면 그러면 결국 노후에 손해를 더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국민연금 그만두시고 사적연금 가입하라. 정부가 이렇게 독려하는 것일까요? 경향신문 1면에 관련 기사가 나와 있고요. 한겨레 1면을 보면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경기도 광주에 수백억 원대의 땅을 숨겨놓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네, 각종 현안이나 시사 관련 이슈 토대로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스바라는 코너명, 좋은 생각 스치면 바로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가 드리는 오늘의 질문입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이용한 의전 차량이 일선 교육 현장 방문 과정에서 주차면 3개에 걸치도록 주차를 해서 이른바 황제 주차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일행은 지난 29일 비행기 편으로 광주에 내려간 뒤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3곳 등을 차례로 돌면서 현장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 장관 등이 이용한 신형 에쿠스 의전 차량이 세로로 된 주차장 3개만을 모두 차지하는
황제식 가로 주차를 했다고 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황제 주차 논란에 휩싸인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발한 의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방송 말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현행정당법 등 헌법에 부합한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좀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정부의 법의 노조 통보에 이어 전교조의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전교조 김정은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난주에 결정이 나온 정당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이게 어떻게 심리가 시작이 됐고 계기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시작은 현재 정의당 국회의원으로 있는 정진우 전 위원장이 정당법에 문제가 있다 해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고요. 예. 여기에 이르게 되게 된 과정은 지난 2010년에 당시 이명박 정부가 교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당에 소액 후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사 공무원에게 형벌을 가하고 정부 정책을 비슷하는 시국선을 했다고 해직을 시키는 사건들이 쭉 연이어지면서 교사 공무원에게도 국민의 모든 기본권 중에 하나인 표현의 자유, 표현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내게 된 것입니다. 예. 현재 정당법도 이게 헌법에 부합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헌재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뭐였죠? 이번 판단이 참 아쉬운 건 다수 의견이 5분, 소수 의견이 4분이었는데요. 예. 다수 의견 5분의 의견이 좀 논리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하나는 일단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이렇게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교사 공무원의 경우에 공무원 사이의 상명하달식 문화에 의해서 만약에 정당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심한 정치적 편향이 우려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예. 사실은 만약에 상명하달에 의한 문제라고 한다면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하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치기본권을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로서 인정해서 보장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교사 공무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교사와 현직 교수님들에 관한 차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교사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교수님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토론식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덜 미친다고 판시를 주장을 다수 의견이 하셨는데 그에 관해서 소수 의견은 오히려 초중고에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 범위 내에서 교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교과서 내에서의 범위를 교사들이 벗어날 수 없는 반면에 오히려 대학생의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교수와 교사의 정치기본권 차별은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이 중에서 이제 5대4로 갈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결국 전교조 입장은 그러면 소수 의견 이쪽 입장과 좀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참 이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가 사실 수십 년 묵은 과제이기도 하고요. 참말로 아쉬운 것은 5대4 결정으로 또 합헌 결정이 나 있는데 예. 유럽 국가의 대부분이
교사 공무원의,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 사유의 공적인 권리와 공적인 의무와 국민 개개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구분하고 공직 수행 기관의 의무와 사적인 개인적인 활동 기간 속에서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별도로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교사 공무원이 현직을 유지한 채로 그 의원직 기초 의원이나 광역 의원직에 진출할 수 있고요. 예. 그 기간 동안에 휴직 처리되기도 합니다. 예, 다른 상황하고 좀 연결지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 전교조 법외 노조로 통보를 했단 말이죠. 예. 정부의 결정이 나온 뒤에 뭐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전교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 가처분 효력정지가 인용된 가처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시청이 인용된 뒤에 법적으로는 다시 법내주의를 그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런 법내주의가 확보되고 있으면 작년 8월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교육부와의 교섭이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아직도 전교조가 법적 불안정성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전교조와 정부 사이에 교육부 사이에 이루어질 중요한 과정인 단체 교섭을 정부 측에서 해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직 사이와 교육부 사이에 이루어질 정책적 협의 과정이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당장 시간제 교원 문제만 하더라도 전체 교사 그리고 학생 학부모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단체 교섭을 거부함으로써 그런 직접적인 문제조차 현재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교육부의 거부로 이제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교육부의 교섭 거부를 노동법과 관련해서 법으로 또 호소하실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데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작년 가처분 효력정지 이후에부터는 다시 명백하게 현재 변매 상태에 있고 이 상태에서 보면 교육부가 그리고 정부가 명백하게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이미 몇 개월이 지났고 문제는 상적해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조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말씀하신 법외 노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교조가 뭐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본안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소송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쟁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쟁점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1심, 2차 심리까지 진행이 돼 있고요. 예. 4월 29일에 3차 심리가 결심이 되고 그 이후에 선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주장하지 않던 주장을 지난 두 번째 심리에서 주장을 했는데요. 예. 현재 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했던 근거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입니다. 그런데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설립 신고 단계에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조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고 이것을 판단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서 전교조가 일단 승소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가 갑자기 사후 반려 가능하다라고 하는 법적 논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말에서 노조 설립 이후에 규약이 변경됐다면 그걸 이유로 해서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지를 폈는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사후 반려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노동법이나 또는 기타 법의 모든 부분이 상당히 법적 체계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재판부의 의견은 상당히 어느 쪽이다라고 함부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4월 29일까지 법 논리 및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의 여론의 지원
호소를 할 생각입니다. 예. 4월 29일이 3차 마지막 변론 기일이고, 그러면 한 5월 중에는 선고가 날 수도 있겠네요. 빠르면 5월 말 6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상하기 싫은 그런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전교조가 이번 본안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항소하실 그런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전교조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라는 데에 대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 싫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1심 재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 즉시 다시 법인노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법인노조 상태를 피하려면 다시 항소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되는데요. 이때부터 상당히 법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예. 전교조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헌재 결정이 혹시 이번 그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당연히 그 해당 소송의 헌재 결정을 자료로라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그 행정소송에 다투고 있는 부분은 명백하게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의 귀하에 관한 문제만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은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현재 그 정당 후원 사건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당 후원 관련 재판은 단순히 돈 10,000원을 후원했다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더 나아가서 광의의 표현의 자유 권리와 관련된 일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전교조나 또는 공무원 노조가 사회적 발언을 하는 경우에 이것을 탄압하고 그 탄압을 빌미 삼아서 법원 측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최근 상황을 보면 국제 노동계가 전교조의 법의 노조하는 위법이다 이런 의견서를 행정법원에 제출했다는 그런 보도도 접했습니다. 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그 ILO나 이런 데서 지금 법원에 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먼저 3월 초에 국제노총과 세계교원단체 총연맹 EI가 전교조를 법인노조 상태로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서 전교조에게 국제사회 규범에 따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예. 바로 지난주에 ILO 320차 이사회에서 작년에 있었던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고자 조합원 자격에 관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해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국제 노동계의 관례이기도 하고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고자 조합원 자격 부여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 그 지위를 확보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 재판부에도 현재 ILO의 결정도 국제 규범이고 국제 규약에 해당이 됩니다. 비록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해당 규약에 한국이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광의의 국제법상 규정은 받는다고 합니다. 그 입장에서 진행 중인 법적 소송에서 국제 규범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요. 이런 판단 요구는 그동안 없었던 아주 강력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국제사회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전교조 조합원들, 특별히 큰 동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해서, 전교조 지도부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고,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난 헌법재판소에 정당 가입에 관련한 얘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에 비록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작년에 ILO에서 다시 한번 교사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장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교수에 대한 정치기본권의 차이를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한 한 가지는 이전에 비해서 일단 5대 4로 비록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만
9분 중에 4분의 의견이 위헌이라는 입장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부사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합원 선생님들도 희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법인노조와 관련한 소송 부분은 정교조가 지난해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교조 조합원들이 국민들의 지지,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서 정교조 조합원 스스로가 정교조를 지키겠다, 해고 조합원을 지키겠다는 결의 속에서 지금까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 마음이 우리 현재 정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안정화 기반도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있지만 그 안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참교육을 향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 길에서 정교조 조합원 선생님들 흔들리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의 김정훈 위원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가 4월 1일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합니다.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MBC 해직 기자 이용마의 한국 정치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하종강의 노동과 꿈 MBC 해직 PD 이채훈의 킬링 클래식 민주노총 대변인 정의의 노동과 세계 등의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수사관 고상만의 수사반장 대중음악 평론가 최규성의 대중가요 LP 가이드 딴지일보 정치부장 물뚝심송의 나의 독재유산 답사기 등의 팟캐스트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개국 1주년 자매방송인 국민TV의 개국 국민라디오는 지식라디오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순정품 라디오 국민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과 성원을 바랍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결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시므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지난주 금요일로 예정됐던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 씨의 결심 공판 미뤄졌습니다. 간첩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추가 기일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그런 결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우성 씨 변론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 다른 간첩 의혹 사건에서도 조작의 정황이 나타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유우성 씨 결심 공판이 좀 미뤄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죠?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위한 기일을 더 추가로 요청을 했고, 예. 재판부에서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1회 한해서 받아주는 것이 심리 미진이라는 법원의 부담을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1회 한해서 추가 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예. 인장이 됐습니다. 그럼 재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결심 공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결심 공판하고 재판부는 원래 예정했던 선고 기일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원래 선고기일 예정했던 그 선고기일에 하고 다만 그 중간에 기일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검찰이 변경하려는 공소장 대목, 이게 유우성 씨의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사안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국가보안법 사건이 아닌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은 부분들을 사기죄라는 것으로 추가로 적용 법률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기죄 공소시효가 때문에 액수가 피해 대한민국 이번 피해 액수가 더 크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추가 기소가 아니라 공소장 변경에 그 부분을 담겠다는 겁니다. 그 액수가 늘어나게 되면 만약에 1심과 다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 혐의에 대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까?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무죄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위반 관련해서는 저희가 무죄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인데 저희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설령 사기죄를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지고 사기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성량이 더 높아지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간첩 사건에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자꾸 피해자를 마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이미지를 좀 나쁘게 하려는 그런 저는 뭐 아주 야비하고도 유치한 공소 유지 전략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고기일이 바뀌는 건 아니고 중간에 재판만 한 번 더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재판장님께서 그렇게 일정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서 선고기일은 원래 계획대로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혹시 장 변호사님 세계일보 보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예. 장 변호사님 결국 뭐 검찰이 수사한다, 이 얘기인데, 제목이 이제 유우성 씨 변호인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일이죠?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하고 제가 하는 모든 사건을 그것하고 결부시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해명하고 싶지만 해명하기가 싫습니다. 이게 결국 국가보안법이 주는 어떤 공포 체제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도대체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통일 대박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저열한 수준의 기사들이 계속 나와서 종북몰이를 하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마녀 사냥이고, 저는 그렇게 메카시즘적인 이런 열풍을 지금 통일 대박 외치는 시대에 외친다라는 건 좀 아이러니하고요. 그냥 저는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저는 그냥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어이가 없습니다. 예.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뭐 조사 받아야 된다, 아니면 언제 나와달라 이런 연락 받으신 건 없고요. 뭐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그때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꾸 뭐 취재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냥 예. 아주 저열한 수준의 수사기관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뭐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요. 뭐 저도 그렇게 예의주시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이전에 이미 제가 여러 차례 해명을 했기 때문에 예. 예, 뭐 진실에 입각해서 보도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고, 이 지금 지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우성이가 저와 같이 변호인을 하기 때문에 유우성 씨가 저와 함께 변론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또 유우성 씨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 소재로 사용하지 않을까. 뭐 계속 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저는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유우성 씨 재판으로 좀 돌아가서요. 이게 네. 결심 공판이 연기되는 게 그 유우성 씨의 어떤 간첩 혐의, 물론 이제 1심에서는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만 그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증거 날조했던 어떤 그 수사기관의 그 행태가 다 드러났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우성 씨의 무죄, 억울함, 누명을 수사기관에서 씌워졌다, 이거는 뭐 확인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판결이 뒤바뀌거나 이럴 부분들은 없고 그 부분 지금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그 국가보안법과 다른 부분에서 더 추가를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서 뭐 형량이 높아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검찰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체로 언론 보도 보면 이대로 검찰 수사는 뭐 국정원 윗선 수사 좀 막히면서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장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그 검찰이 스스로 독립적인 뭐 신뢰 있는 수사기관으로서의 그 자기 존립 자체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이 사건에서는 뭐 최근에 제가 보면 내곡동에서 또 그 소위 2번 문서라고 하는 위조된 문서를 총영사관에 이렇게 그 중국의 화령시 공안국이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이 확인서의 경우는 내곡동 국정원에서 팩스로 보냈다라는 이런 것까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그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벌써부터 신속하게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자살 시도가 계속된 이후로 윗선 수사가 막혔다라든가, 또 지금 법률 적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증거 날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회피한다든가, 그리고 검찰 그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그 검찰에 대한 수사 역시 미진하고 그들의 어떤 변명만 들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국민적인 분노가 저는 폭발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이 어떤 수사기관으로서의 자질, 뭐 공정하고 이 사회 불의를 뽑고 양심을 회복할 수 있고 정의를 세우는 이런 기관으로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검찰이 그런 속적이고 또는 면피용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인터뷰를 요청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민변이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의 피고인으로 지금, 피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제가 좀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피고인, 기소가 됐기 때문에 피고인입니다. 예. 홍모 씨에 대해서 뭐 악의적인 소환 시도를 중단하라, 이렇게 검찰이 촉구도 했고요. 예. 이 사건도 좀 조작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어떤 사건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위사령부의 직파간첩이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이미 검찰에 의해서 배포가 되었고요. 북한의 기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들 이런 게 수집 기령을 받고 또는 탈북 브로커들을 유인 납치하려고 했다라든가 이런 게 핵심적인 그 공소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지령받은 내용 중에 좀 특이하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로 보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는 고문 폭행이 없다. 3개월만 버티면 된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는 이렇게 통과하면 된다. 이런 식의 지령을 받았고, 이분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아서 14kg 정도 살이 쪘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작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우선은 지금 본인과의 접견을 저희가 변호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오전에 했고 제가 오후에 접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검찰청으로 검찰 조사를 위해서 소환이 되면서 저희가 굉장히 긴박하게 저희가 움직였었고요. 예. 그다음에 28일 오전에도 접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접견을 통해서 일단 종합심센터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하고 회유당하고 했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그 종합심센터에서 있었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례와 유사하고 동일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사기법이 유사한 것에 착목해서 저는 일단 조작된 부분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기소 후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검찰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27일 날 찾아가서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계속 그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을 통해 가지고 검찰에서 저녁에 당사자를 검찰에 소환하거나 또는 뭐 검사가 찾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일 저희가 항의하고 충분한 접근을 하고 간 이후에도 검찰에서 소환하려고 계속 당사자한테 연락이 오고 28일 오전 제가 접견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 전 시간대에도 교도관들이 와서 검찰 수사의 향후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뭐 서면으로 받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당사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매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를 방어력이 취약하다는 것 자체가 단순 탈북자이고 오히려 검찰이 이런 우매한 어떤 피고인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계속 불러서 이러저러하게 기존의 어떤 검찰의 허위 진술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작임을 강하게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분 역시 탈북자이고 지금 변호인들의 접견을 통해서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걸 확인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려서 자세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야당 몫으로 추천된 고삼석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에 대해서 뒤늦게 좀 자격 시비가 일었는데요. 방통위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보니까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미디어스의 김한 기자와 함께 오늘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가 추천하고 표결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방통위가 자격 시비를 한다. 가능한 일입니까?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난주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서 법제처가 자격 부적격 결정을 내려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고 의원은 국회 표결 당시 217명의 찬성률을 보여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을 했던 이제 상임위원 중에 한 명인데요. 예. 방통위 이제 새로 구성되는 3기입니다. 그 임명 이후에 이제 변희재 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미디어 협회가 내정자의 경력이 이제 의문스럽다. 그래서 방통위에 공식 질의를 했고요. 방통위는 이 변 대표 측이 보낸 고 내정자의 경력 내용을 로펌 5곳에 법 해석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갈리자 이제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는 이제 인터넷 미디어 협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고 부적격이라고 유권 해석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그 어떤 경력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한 거죠? 네, 그 방통위원 경력은 이제 언론 유관 경력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이제 고 내정자가 청와대 행정관과 이제 국회 보좌관 등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 겸임 교수를 했고 미디어 미래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쪽 NGO 쪽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 연구위원도 지냈고 했는데 그 경력 중에 이제 행정관과 보좌관 경력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15년이 되고 안 되고가 하는데 예. 이제 그 경력이 이제 언론 담당 행정관으로 일을 했고 국회 보좌관으로 재직할 때도 이제 언론 정책 관련된 이제 보좌 정책 업무를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 쪽이나 고삼석 의원 쪽의 주장이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정무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유권 의뢰를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법제처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애초에는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예. 청와대 행정관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지낸 경력이 과연 언론 유관 경력이냐 아니냐 네. 지금 이 다툼이군요. 예. 그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은 이후에요.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일단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이제 합의제 기구로 운영이 돼서 국회에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회 추천목은 국회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한 인사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사에 대해서 행정부가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 다시 이제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률에서 국회 추천 절차와 야당 몫을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는 그 추천에 구속되는 것이다. 국회 의사과 및 교섭단체 등에서 유관 경력으로 인정의 의결이 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 해석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고요. 이 해석이 이제 사실상 야당목 고삼석 내정자에 대한 경력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하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해석을 했고, 그리고 예. 그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방통위가 법제처에 의뢰했던 이제 고 내정자의 경력이 인터넷 미디어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그러니까 전체 풀 경력이 아니라, 예. 이제 그렇게 간략한 경력들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단순히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이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누락돼서 제출됐다라는 것이 후에 알려지고 하면서 어쨌든 논란은 중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만약 가정입니다만 새누리당 여당 몫의 추천 인사라면 이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뜨거운데요.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되신 분이 언론계 경력이 거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법관 출신이죠. 예, 판사 출신인데요. 근데 물론 이제 고위직 공무원을 지냈기 때문에 방송법상 이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야당에서는 당장 판사를 20년 한 사람도 경력을 인정해줘서 방통위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어쨌든 언론 정책을 주로 다뤄왔던 사람의 경력을 문제 삼는 건 전형적인 이제 야당 추천 의원 흔들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방통위 출신으로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는 한 사무관이 이 일을 주도했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찬성을 해서 새누리당까지 의결이 됐는데 후에 방통위 사무처 출신의 이 이제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이 사무관이 이 위원회 경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이제 주장을 했고, 예. 그게 새누리당, 미래, 상임위 간사나 이런 통해서 이제 확대가 되고, 또 이제 보수 언론들, 그러니까 방통위에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종편을 소유한 보수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계속 이제 유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됐다. 이렇게 이제 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통위의 백브리핑 당시에 방통위 이제 배중섭 과장이 백브리핑을 했는데 굉장히 확정적으로 이제 고삼석 의원은 안 된다라고 이제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거냐 그러면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예. 비공식 백브리핑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런 질문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근데 고 의원이 오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세게 단정적으로 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 위로 올 텐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과장이 이제 앞으로 올 상임위원을 그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이것이 어떤 좀
틀을 짜고 고위원을 흔드는 것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과장의 인사권자는 뭐 고 상임위원이 아니겠죠? 예. 그 방통위 인사권은 어쨌든 상임위원들이 합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방통위 인사도 그러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방통위원장이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 예. 어쨌든 그 방통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방통위 사무처보다는 이제 의사결정에서는 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한마디로 좀 믿는 구석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예. 이번 소동의 맥락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 변희재 대표인가요? 인터넷 네네. 미디어 협회. 네. 이분은 뭐 이 경력 자료를 봐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다고 봐야 될까요? 이 문제 제기가? 뭐 일단 변희재 대표의 정책 성향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변 대표도 어쨌든 이른바 이제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인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예. 부분에 의문을 가지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일 텐데요. 정부기관이 어쨌든 그 들어온 민원의 합리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충실성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해서 그 민원의 처리나 이런 거에 이제 공정함을 기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위원의 경력상 을 충분히 이제 그 법제처에 알려주지 않고 그 측에서 제기한 민원을 그대로 이제 법제처에 그 내용을 그대로 법제처에 유권해서 의뢰를 한 뭐 상황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 민원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몰아가는 정치적 이 흔들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통위 사무처의 강경한 태도라든지 뭐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사무처가 이것을 판단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 거냐.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임명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민간제 합의기구로 둔 이유가 이제 법 해석 취지상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사실 입법부에서 그 의결을 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걸 이제 말하자면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그 보수 언론 그다음에 보수적 시민사회 인사들 그리고 정부가 이제 합동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벌여가는 일들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더 심해집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이제 좀 괜찮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그 심의는 대부분 다 보수 쪽 인사들이 한 민원에서 시작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문제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기 보궐로 들어간 양문석 상임위원 추천 당시에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또 양 전 상임위원의 경력이 15년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보수 언론에 계속된 흔들기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민주당이 약간 이제 당시에도 이거 여론이 너무 거세게 그 공세를 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좀 약간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유권 해석을 통해서 임명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만 전형적인 이제 야권 인사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임명장 수여를 못 받고 방통위에 가서도 이제 계속 그 공직사에서 뒷말이 남지 않겠습니까? 예. 처음 올 때 이제 경력이 되네 안 되네 했다. 뭐 이런 이제 뒷말이 남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차원의 문제로 계속 하는데 그래서 양 전 상임위원은 고 내정자에 대한 경력 논란이 났을 때 페이스북에 그 청와대 방통의 전형적인 꼼수다. 이렇게 돼서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가뜩이나 소수인 야당 측 상임위원회 손발을 다 묶어두려고 하는 뭐 그런 수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 방통위원의 경력이 15년이 너무 길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30살 정도 돼야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방통위원이 되려면 최소한 이제 45은 넘어야 되는 아무리 그 언론적 경력으로만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상황인데 방송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세대적 안배라든지 젊은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런 부분을 이 15년 경력이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2기가 이미 종료가 됐는데 3기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청와대에서 방통위원장의 임명 자체가 너무 늦었고 이 방통위원장을 사실상의 깜짝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언론이나 방송이나 통신 쪽 인사가 아닌 법 쪽의 인사를 깜짝 발탁하면서 사실 인사청문회나 이런 거의 일정도 굉장히 좀 미뤄지고 있고 예. 그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그 구성이 늦어지는. 근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발도 한 달 보름 정도 아예 늦게 했던 정부인데 이렇게 부처들이 공백 상황이 나도 사실 매체나 이런 쪽에서 아무런 질타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못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구성이 된다면 적당한 과제들이 있을 텐데 짧게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뭐 2기에서 이제 가장 크게 대중적으로 알려졌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종편 재승인과 이제 그 통신사 보조금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두 부분이 다 스텝이 꼬여 있다 이런 평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종편 재승인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시비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종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방통위가 역시 제일 큰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체감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아마 이제 통신 보조금일 것 같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이 방통위에서 6번이나 징계를 내렸는데 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을 가져갈 거냐, 이게 통신 쪽에서는 제일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임명 일정과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스의 김한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조수바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황제주차 구설에 오른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라고 질문 드렸는데요. 와일드 주님 의견입니다. 장관님, 공중 화장실 가시면 변기 3개 쓰시나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쓰리피님, 황제주차라 모그룹 허 회장과 친인척인가요? 이런 의견이십니다. 물잡이님 의견입니다. 유전자 검사해야 합니다. 서 장관의 정체는 김여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해석은 알아서 하십시오. 안 바쁜 벌꿀님, 장관님, 요즘은 김여사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물고기님, 장관님 세금도 3배 내면서 사세요. 예,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올려주신 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김용민, 김효진, 박성재 PD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